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산 무기 등장. 2. 한국의 차세대 원자로를 두려워하는 중국. 한국 무기의 진심인 폴란드가 이번에 미국 하이마시는 포기하고 천무를 노리고 있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도입을 위해 7조 6천억 원 규모의 계약서에 사인했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계약입니다. 또한 한국은 폴란드에 이어 호주, 노르웨이 등과도 무기 수출을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CNN은 폴란드 등과의 무기 계약으로 한국이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고 보도할 정도로 외신들이 지대한 관심을 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폴란드가 K2 전차, K9 자주포에 이어 또 다른 한국산 명품 무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번에 언급한 무기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인데요. 6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동유럽 지역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인접국인 폴란드가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에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자국 일간지 폴스카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K239 천무 차륜형 다연장 로켓의 잠재적 도입 및 공동개발에 관해 이미 한국 파트너와 논의하고 있다 고 말했는데요. 그는 폴란드는 이미 K9 차체를 이용한 흐라프 자주포 사업에서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며 자국 일간지 폴스카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K239 천무 차륜형 다연장 로켓의 잠재적 도입 및 공동개발에 관해 이미 한국 파트너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폴란드는 이미 K9 차체를 이용한 흐라프 자주포 사업에서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며 천무 다연장 로켓에서도 함께하자는 의사를 아주 명확히 밝혔습니다. 천무는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 MLRS인데요. 하늘을 빈틈없이 뒤덮어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한화 방산 부문 및 한화 디펜스를 중심으로 2013년 개발됐으며 탑재할 수 있는 포탄의 최대 사거리는 80km입니다. 여기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전술지대 지유도 무기 KTSSM도 적용할 계획인데요. KTSSM을 천무에서 발사하면 최대 사거리는 230km에 달합니다. 이 거리는 서울 평양 거리 약 195km를 훌쩍 뛰어넘는데요. 폴란드 바르민스코 마주르스키주 주모로 구 소재 폴란드 육군 기계화 부대에서 열린 K2 전차, K9 자주포 계약 체결 행사에서 브와슈차크 부총리가 천무를 콕 집어 발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한 미국의 M142 하이마트 HIMARS 다연장 로켓이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는 하이마시는 천무의 경쟁 무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브와슈차크 부총리는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경험이 중요하다며 포병이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하이마시는 6월 말 실전 배치 직후부터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공격에 선봉에 섰는데요. 이후 게임 체인저로 불릴 만큼 전장을 지배하며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인 것이죠. MLRS를 우리는 다연장 로켓이라 부르는데요. 탑재한 로켓탄이나 미사일을 한 번에 여러 발을 발사해 광범위한 지역을 타격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양한 탄두를 쓸 수 있어 개전 초기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적을 압도하는 데 유용한 무기이기도 하죠. 이에 천무는 한국형 킬체인의 중요 타격 체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하이마식이 아닌 천무의 매력에 끌린 이유가 있는데요. 천무는 넓게 포진한 적을 단번에 휩쓸 수 있는 다연장 로켓 MLRS입니다. 여러 발의 로켓탄을 상자형의 발사대에 수납해 동시에 발사할 수 있게 만든 장치인데요. 차량에 싣거나 견인하기 때문에 기동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강력한 화력을 목표 지점에 집중적으로 쏟아부을 수 있죠. 화력 집중을 통해 개전 초기에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고려시대 최무선이 발명한 로켓병기 주화 주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신기전은 다연장 로켓의 효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종 때 제작돼 실전에서 사용한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천무는 단발 또는 연속으로 12발의 로켓을 쓸 수 있으며 최대 사거리는 80km에 달합니다. 천무의 또 다른 장점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탄의 종류를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유도 로켓뿐만 아니라 무무 유도 로켓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무의 사격 시스템은 모두 자동인데요. 유사시 군단 및 사단에서 포병대대 가격대로 표적 정보를 통보하면 천무의 사격 통제 장치에서 사격 지원을 산출하고 자동으로 발사대를 구동해 사격합니다.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가성비 최고인 한국산 무기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인데요. 블루스 백돌 미국 에인절로 주립대 교수는 정부가 무기를 구입할 때 가격은 하나의 고려사항일 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을 본다며 구입하려는 무기 체계가 자국군의 기반 시설에 어떻게 탑재되는지, 향후 조달 가능성은 문제없는지, 사후 지원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본다고 했습니다. 백돌 교수는 한국이 나토 회원국에 무기를 판매한다는 것은 한국산 무기 체계가 그만큼 발전됐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한국 무기 체계가 휴대 가능성도 높다는 뜻이다. 앞으로 한국산 무기 수출 소식을 더 많이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가 방산 파트너로 선택한 국가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무기 시장을 뒤흔드는 방산 대기업을 가진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을 제치고 한 선택인데요. 물론 가격이라는 중요한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대결을 눈앞에 둔 나토의 최전방 국가가 단순히 가성비만으로 주력 무기 체계를 선정할 리 없습니다. 이니 K 무기 체계가 유럽이나 미국의 첨단 무기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봐야 하는데요. 특별히 폴란드는 천공 두 방공 미사일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공은 지대공, 즉 지상에서 공중 요격물을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입니다. 적의 전투기 등 항공기는 물론이고 속도가 훨씬 더 빠른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적의 미사일로부터 방공망을 구성하는 데 있어 핵심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앞서 공개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보면 고도 40km까지는 사드 THAAD로 미사일을 요격하고 여기서 실패하는 경우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동원해 마지막 요격을 시도하도록 했습니다. 천공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마지막 요격 수단인데요. 천공은 군이 운용하던 미국산 호크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1999년부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호크 미사일은 1960년대부터 운용됐기 때문인데요. 개발에는 약 8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1년 초기형 천공이 개발 완료됐고 2016년에 실전 배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UAE로 수출하게 될 천공2 미사일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성능을 개량한 것으로 LIGNX1에서 생산해 작년 11월 처음 실전 배치됐습니다. 천공 양산에는 줄잡아 200여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LIGNX1은 유도탄 교전통제소 제작과 함께 체계 종합을 맡고 있습니다. 천공의 눈 역할을 하는 다기능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이 제작합니다. 한화 디펜스는 발사대, 기아는 미사일 탑재 차량을 만드는데요. 이번에 수출하는 방공체계는 사격통제소, 레이더, 3대의 발사대 차량으로 한 개의 포대를 구성해 운용됩니다. 천공2 미사일은 발사대 1대당 8발이 탑재되고 탄도 비행 속도는 대략 음속의 5배 마하 5를 넘습니다. 사거리는 50km이고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은 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사 방식은 콜드론치를 채택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천공이는 수직 발사를 통한 전방위 사격 능력과 고속비행체 대응 능력, 정밀유도 조종 성능을 갖춰 세계 수준의 명중률을 자랑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방산업계에선 이번 계약을 두고 한국의 첨단 무기체계 기술력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한 방산기업 관계자는 미사일 요격 체계는 다른 무기체계와 달리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며 우방 국가 중에서도 미사일 요격 체계 기술은 소수만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 군사 전문가는 국방부는 울릉도 해군기지에 천공2 미사일을 배치하여 일본의 독도 도발을 견제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첨단 무인정찰기가 독도 상공을 촬영한 이후 이와 같은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은 미국제 최신형 대형 무인 정찰기 가디언 시험 평가 중 독도를 촬영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가디언을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디언은 킬러 드론으로 널리 알려진 MQ-9 리퍼,
무인 공격기를 해상 감시용으로 개량한 무인 정찰기입니다. 리퍼는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자폭 테러 배후, 기획자 제거, 이란군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암살 등에 활용됐습니다. 시 가디언의 최대 항속거리는 1만 km, 최대 비행 지속 시간은 40시간 이상, 레이더 탐지 거리는 370km에 달하는데요. 이에 정부 소식통은 일본은 40시간 이상 장시간 채공이 가능한 신형 무인기 도입으로 유사시 독도 해양 분쟁 등에서도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국방부는 울릉도 해군기지에 천공2 미사일을 배치하여 일본의 무인기들을 격추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루빨리 울릉도에 천무2 미사일이 배치되어 일본이 독도 근처에 얼씬도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한국군이 추진하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이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김영삼 정부 시절 본격 추진된 것으로 확인되어 외신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이 이미 과거부터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을 갖고 있던 것이 화제가 되는 것입니다. 1994년 한국 대통령은 원자력연구소 과학자들에게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를 건설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연구소는 러시아 핵잠수함 도면을 입수해 잠수함 탑재용 원자로를 설계했고,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에 핵추진 잠수함의 무기체계 설계를 지시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추진한 두 주역인 전 국방부 장관, 당시 합참전력기획부장 국가핵융합연구소장, 당시 원자력연구소장의 증언을 통해 밝혀졌다고 외신은 소개했는데요. 전 장관은 합참전력기획부장 시절 이지스함 사업 등 한국군 첨단무기 전력 증강 계획에 틀을 짠 인물로 전 국가핵융합연구소장은 한국 표준형 원자로를 설계했고 1993년부터 1996년 2월까지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을 지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후 2005년 10월 국가핵융합연구소장으로 부임해 2008년 6월 첨단 핵융합연구장치인 KSTAER을 건설하고 첫 플라스마를 발생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전 장관 현 군사전략연구소 고문은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2차 북핵 위기가 발발하자 당시 합참전력기획부장으로서 군 전력 증강 사업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원자력연구소와 ADD와 협력, 삼천폰급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에 착수해 2008년 9척을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는데요. 전 장관은 1994년 국방부는 480억 원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용 비밀 예산을 편성해 원자력연구소와 ADD에 전달했다면서 이에 맞춰 1300km 사거리의 잠수함 발사용 크루즈 미사일 천룡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1월 26일에는 한국군이 4000톤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2007년부터 건조에 착수해 2012년부터 2에서 3년 간격으로 척을 실전 배차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국방부와 해군은 2003년 5월부터 핵잠수함 독자 건조를 검토해 왔으며 2006년까지 개념 설계를 마친 후 2007년부터 건조에 돌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도 직후 당시 국방부 핵득정책만은 핵잠수함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위배되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전 승인받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3500톤급 잠수함을 핵추진으로 건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당시 국방부는 핵잠수함 사업이 논란을 빚자 한국국방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과제를 맡겼고 2003년 말 KIDA는 국방부에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 연구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미국을 배제한 채 비밀리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2004년 한국군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 내막 보도를 통해 한국군의 핵 잠수함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도한 내용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보도한 내용은 2004년 6월 하순 국방부에서 열린 잠수함 실무 관계자 회의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개념 설계 허가가 떨어졌으며 핵추진 장치 개발 계획을 국방부 장관에게 별도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와 함께 3조 5천여억 원,
첫 단 건조비 1조 2천억 원 정도로 추산하는 핵잠수함 3척의 개발 예산이 해군의 한국형 이지스함 사업, 차기 호위함 사업, 소해 탐색함 사업 등에 분산 은닉된 사실도 보도했는데요. 해군이 2004년 6월 조함단 내 원자력 잠수함 전담 부서인 사업단을 설치해 설계 및 건조, 무장과 관련된 각종 현안 검토, 작전 요구 성능 수립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ADD의 잠수함 설계팀이 한국원자력연구소 산하의 추진기관 연구팀이 각각 활동 중이라는 사실도 보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핵심 관계자들은 한국이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은 이보다 10년 전인 1994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합참전력기획부장을 맡고 있던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한국군의 전력 증강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게 됐다면서 2008년 북한의 핵 위기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예측하고 육부해 공전력을 2008년도를 목표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는데요. 육군은 핵이나 화생방 상황에서 생존 가능성이 높은 기계 화부대를 4개에서 8개로 증강하고 현재의 차기 전차 후일 K2를 개발하기로 했다며 공군은 조기 경보기를 도입하고 차기 전투기 사업으로 F-15 전투기 200대를 도입할 계획을 수립해 당시 한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그러나 FX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IMF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예산상의 문제로 120대로 줄었고 다음 정부 들어 40대로 축소된 것을 20대를 추가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최신의 공대지 미사일과 최신의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을 도입하기로 미국 네이시온사와 구체적인 구입 절차를 타진했다며 그러나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일본을 향해 발사하는 와중에도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 제의를 거부하며 한미 간의 불신의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 다음 정부 들어 최신의 PAC-3 대신 독일의 중고 PAC-2를 업그레이드해서 들여오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해군력 증강에 가장 공을 들였다고 설명했는데요. 한국형 구축함 사업으로 추진하던 3,000톤급 KDX-1 사업을 축소하고 한국형 이지스함 사업, 차기 호위함 사업을 추진했고 아시아 최대의 14,000톤급 대형 상륙함인 독도함 사업을 추진했다며 당시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미국의 잠수함도 타보고 중국, 일본의 잠수함도 연구했다며 한국의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대륙공으로 이뤄져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면 전략적으로 상대방에게 엄청난 위협이 된다며 추진 잠수함이란 전략무기를 갖게 되면 중국, 러시아처럼 북한을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견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재래식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을 위해 물 밖으로 자꾸 들락거려 발견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반면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물속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데다 한국 해역이 열층이라 200m 이하로 내려가면 음파가 산란의 생존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통해 생존 가능성, 기밀성, 정숙성을 높여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군사 전문가들은 자금 출처는 밝힐 수 없지만 국방부는 원자력연구소의 원자력 추진체 연구 비용으로 480억 원을 지원했다면서 진해 ADD에 3,000톤급 핵추진 잠수함 설계 임무를 주었다고 덧붙였는데요. 현재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체형 원자로 사업, 스마트 원자로는 핵추진 잠수함 원자로를 만들기 위해 이장된 프로젝트였다면서 미국과의 마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대미 보안을 어느 단계까지 유지하다가 미국과 공개적인 협의를 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군 수뇌부는 209 획득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놀라운 사실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새로 개편된 군 수뇌부는 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차기 잠수함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했다며 김대중 정부의 잠수함 사업은 프랑스와 독일이 경합을 벌인 끝에 AIP 공기추진 장치 연료전지를 탑재해 산소와 수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탑재한 독일 HDW의 214 잠수함으로 기종이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994년 무렵 209급 1200톤급 잠수함을
9척 건조한 이후 바로 핵추진 잠수함으로 갈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 계획을 수정해 214급 잠수함 사업이 시작됐다고 밝힌 것인데요. 김대중 정부는 잠수함 생산 라인을 이원화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214 잠수함 사업권을 잠수함 건조 독과 각종 설비 등 인프라와 건조 인력을 갖추고 있는 대우조선을 제치고 건조 경험이나 설비가 전무한 현대중공업에 주었다라면서 국방부에서 투자한 대우조선을 제치고 현대중공업으로 선정한 것은 이중투자, 세금 낭비야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말인즉슨 한국이 당시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면 더욱 빠르게 핵잠수함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209 잠수함 건조를 위해 정부로부터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만들어 놓은 대우조선의 잠수함 건조 설비와 200여 명의 건조 인력은 일거리를 잃고 다른 작업장에 투입됨으로써 10여 년 쌓아온 잠수함 건조 기술과 경험, 노하우가 사장되고 말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한국은 결국 조금 늦은 2003년 6월 초 회의에서 국방부는 잠수함 장기 소요 계획을 전면 수정해 SSU 사업을 포기하고 SSX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 상황, 미래 안보 상황을 볼 때 핵잠수함 건조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되 미국과 문제가 야기되어서는 안되므로 비밀리에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며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잠수함 설계팀이 잠수함 선체와 스펙을 만드는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용 3,000톤급 선체를 만드는 일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미국과 공동협력 개발로 한국이 차세대 원자로가 탑재된 최신 잠수함을 설계할 경우 주변국을 한 번에 압도할 강력한 잠수함이 탄생할 수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되는 상황입니다.